포항의 프랑스에서 정약용의 조선까지 세계 각국의 17, 18세기 축성 기술의 비교 분석. 심준용 큐얼 덜심. 소론방어벽을 넘어선 공학적 복합체로서의 요새. 17세기와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기술, 특히 공성포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기존의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공병 원수 세바스티앙 르프레스트르 드 보방의 세바스틴 르프레스트르 디 버번에 의해 집대성된 성형 요새 스타 폴가 등장하여 기하학적 정밀함과 다층적 방어 시스템, 그리고 성벽 내부에 통합된 복잡한 시설물들로 군사 건축의 정점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보방식 요새는 단순한 방어벽을 넘어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군사 기계화도 같습니다. 본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보방식 요새가 보여준 특수한 공학적 복잡성은 동시대 다른 지역의 요새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해안 요새, 근동 오스만 제국의 성체, 인도 무굴 제국의 궁성, 동남아시아의 혼합 양식 성곽,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도성과 산성,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요새들은 각기 다른 위협 환경과 지형, 기술적 전통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지들은 보방식 요새와 같이 별 모양의 복잡한 구조나 성벽 내부에 체계적인 실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언뜻 보기에는 두꺼운 방어벽이라는 원초적 기능에 더 충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적 차이가 곧 기술적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보고서는 건축공학 및 토목공학적 관점에서 17-18세기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요새들을 비교 분석하여 각 지역의 축성 기술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보편성은 대포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특수성은 각 문명권이 그 과제에 대해 내놓은 고유한 공학적 해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보고서는 한반도의 요새 시설, 구체적으로 한양도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리고 조선 후기 성곽 기술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수원화성을 별도의 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수원화성은 보방식 요새와 마찬가지로 당대 최신 동서양 군사과학 기술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여 설계된 독특한 사례로서 유럽 중심의 군사혁신 담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본보고서는 17-18세기라는 동일한 시간의 단면 위에서 각기 다른 문명들이 방어라는 보편적 과제를 어떻게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공학적 언어로 풀어내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포항식 요새의 특수성과 그 역사적 의미를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제1부 유럽의 패러다임 완성된 능보식 성과. 이 시대의 표준을 설정하고 후속 비교를 위한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보방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패러다임을 해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기원, 원리, 그리고 물리적 형태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트라스 이탈리엔의 탄생 포병이 주도한 혁명. 보방식 요새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기술적 필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15세기 유럽에서 개발된 효과적인 공성포병 기술, 특히 중세 높고 얇은 성벽을 분쇄할 수 있는 철제 포탄의 등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94년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은 이러한 기술 변화의 위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구식 방어 시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공학적 문제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중세의 성체는 사다리를 이용한 등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이에 집중했고 화약 이전의 투석기를 방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포격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둥근 탑의 기부는 포격의 사각지대, 즉 사각 데드 존을 만들어 공격자가 안전하게 접근하여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탈리아의 공학적 해답이 바로 트라스 이탈리엔 트레이스 이탈리엔, 이탈리아식 윤곽으로 불리는 새로운 요새 체계였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방어의 초점을 수직성에서 기하학적 복잡성과 중심 방어 디펜스 인뎁트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벽은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산산조각 내며 부서지는 대신 흡수하도록 더 낮고 두껍게 만들었으며 주로 흙을 쌓고 벽돌이나 돌로 마감했습니다. 이 역시는 단순히 벽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방어의 철학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전쟁의 기하학 보방의 체계화. 트라스 이탈리엔의 핵심 설계 원리는 능보 베스천 또는 베스천이라 불리는 구조물에 있습니다. 능보는 성벽에서 돌출된 오각형의 포대로 두 개의 면 페이스과 두 개의 측면 플랭크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일련의 능보들을 성벽 커튼 월로 연결함으로써 상호 교차하는 사격 구역 interlocking fields of fire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 능보의 측면 포자는 인접한 능보의 면과 그 사이를 잇는 성벽을 따라 사격 enfilading fire를 가할 수 있어 성벽 주변의 모든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지닌 기하학적 독창성의 핵심입니다. 세바스티앙 르프레스트르 드 보방 1633-1707은 이 시스템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를 완벽하게 다듬고 합리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존의 이론을 집대성하여 지형에 맞춰 변형하고 방어시설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 설계 철학의 절대적인 정점을 대표하며 단순히 요새를 잇는 것을 넘어 공성전 자체를 하나의 과학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포방은 자신이 설계한 요새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또한 개발했는데 이 공격과 방어의 이중적 전문성은 유럽의 공성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격자는 방어 포화를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로 참호를 파며 접근해야 했고 포방의 요새는 바로 이 과정을 최대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방의 상호작용은 유럽의 치열한 군사적 경쟁 환경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고도로 공진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1.3. 포방 요새의 해부 다층적 방어 시스템. 포방 요새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히 별 모양의 평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새를 하나의 유기적인 전투 시스템으로 만드는 다양한 통합 구성 요소들의 총합이었습니다. 외부 방어 시설 어럴워크스 요새의 가장 바깥쪽에는 포탄을 튕겨내고 접근하는 적을 노출시키기 위한 완만한 경사의 흑언덕인 사제 글래스가 있었습니다. 사제와 주 성벽 사이에는 깊고 넓은 호디치가 파여 있었고 호의 안쪽 경사면에는 방어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사격할 수 있는 엄페로 커블 웨이가 마련되었습니다. 독립방어 시설 디태치드 워크스 주 성벽 앞에는 성문이나 성벽을 직접적인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삼각형 모양의 삼각보레이브나 더 큰 규모의 각보호얼워크 같은 독립된 방어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주 요새 본체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소규모 공성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내부 및 지하 시설 보방 요새의 복잡성은 성벽 내부에 있었습니다. 후역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지어진 포곽캐스 및 인대포를 배치하거나 병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약고, 식수 저장을 위한 저수조, 그리고 병력 이동, 통신, 적의 땅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역갱도 카운터맨 작전을 위한 광범위한 지하 터널망 갱도 갤러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덕분에 보방 요새는 단순한 덱이 아니라 장기간의 포위 공격에도 자급자족하며 버틸 수 있는 견고한 군사적 복합체였습니다. 1.4. 공학, 재료, 그리고 사회. 보방 요새의 건설은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과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주된 재료는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탁월한 거대한 흙검이었고 그 표면은 내구성을 위해 벽돌이나 돌로 마감되었습니다. 벽돌은 돌처럼 깨져 파편을 일으키기보다는 충격을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선호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구조물의 건설엔 막대한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새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복잡한 조세 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보방 요새의 공학적 발전은 더 넓은 정치, 경제적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요새의 형태는 기술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으며 그 존재 자체는 국가의 권력과 조직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부동 시대의 요새의 전 지구적 조사. 이 부분에서는 각 지정된 지역을 조사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방어 해법을 이해하고 유럽 모델과 왜 달랐는지 설명합니다. 2.1. 아메리카 대륙 식민 권력의 투사.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된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요새들은 대부분 유럽의 설계가 이식된 형태였습니다. 플로리다의 카스티오, 대 산마르코스 캐스텔로 디 산 마르코스는 보방의 능고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적응과 변형 핵심적인 차이는 주로 재료와 목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카스티오, 대 산마르코스에서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코키나카코이나 석회암을 사용한 것은 물류상의 필연이었으나 이 다공성 암석은 놀랍게도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료의 제약이 예상치 못한 공학적 이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목적의 차이.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요새들은 유럽 국가 간의 대등한 공성전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식민지 권력을 투사하고 해상으로부터의 해적이나 경쟁국의 기습을 방어하며 공성 포병을 보유하지 않은 원주민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수준의 차이는 완전하고 복잡한 보방 시스템이 불필요하거나 단순화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2.2. 아프리카 해안 거점과 토착 건축. 아메리카 대륙과 유사하게 가나, 앙골라 등지의 해안 요새들은 유럽인들이 건설한 무역 거점이자 노예 교역소였습니다. 이들 역시 능보를 갖추고 있었지만 주로 해안 방어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반면 짐바브웨의 석조 건축물이나 베냉과 같은 서아프리카의 성벽 도시 등 토착 방어 시설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로 거대한 토벽이나 석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때로는 궁전과 통합되어 지역 내 분쟁, 기병 공격 강화 또는 왕권의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진을, 대나무, 목재와 같은 현지 재료를 사용한 건축 방식은 유럽과는 다른 건설 전통과 위협 평가를 반영합니다. 2.3. 근동 오스만과 사파비 제국의 방어 전략. 오스만과 사파비 제국은 모두 정교한 포병 기술을 보유한 강력한 화약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새는 유럽과는 다른 발전 경로를 보여줍니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에서 증명되었듯이 대형 대포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가였습니다. 그들의 방어 건축은 기하학적인 트라스 이탈리엔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세 또는 비잔틴 시대의 구조물의 갈라타 타워, 스메데레보 요새의 포탑을 추가하고 성벽을 두껍게 보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설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삼각보레브르너 같은 일부 요소를 건설하기도 했지만
전면적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파비 제국 사파비 왕조의 건축적 관심은 군사적 혁신보다는 이스파한의 모스크, 궁전, 바자르와 같은 웅장한 시민 및 종교 건축물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요새는 대체로 이전 티무르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화약 제국들이 트라스 이탈리엔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른 전략적, 정치적 맥락의 결과였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방어적인 군비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오스만과 사파비아 큰 광대한 중앙 집권 제국의 주된 군사적 과제는 긴 국경 관리, 내부 반란 진압 또는 야전이 결정적인 유목민과의 전투 등이었습니다. 국가의 자원과 위신은 순수한 군사 시설보다는 통치자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제국적 규모의 종교 및 시민 건축물에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트라스 이탈리엔으로 전국의 요새를 개조하는 것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유럽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전략적 필요에 충분히 좋은 수준으로 기존 요새를 개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2.4. 인도아 대륙 지형과 제국의 요새. 무굴 제국 붉은 요새 포러 같은 무굴 제국의 요새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 성체였습니다. 능보와 성문을 갖춘 방어벽을 포함했지만 주된 기능은 안전한 황실 거주지이자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붉은 사암과 백색 대리석, 정교한 조각, 광대한 안들 등 건축 양식은 군사 구조물로서의 기능만큼이나 제국의 위엄을 상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라타 동맹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이 마라타의 요새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실용적인 군사 도구였습니다. 소고츠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지형 그 자체를 주된 방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기산성들은 정적인 포격전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적의 보급선을 교란하기 위한 게릴라전 간임이 카바게네미, 캬베의 안전한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암석으로 지어진 높고 견고한 성벽은 보병과 소화기의 공격을 막기에 충분했고 전략적 위치 덕분에 중포로 포위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2.5. 동남아시아 영향의 융합. 이 지역은 유럽의 영향이 현지 전통과 만나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420 성체는 프랑스 장교들에 의해 명백히 보방 양식 사각형 평면, 능보, 사제로 건설되었지만 현지 재료 토벽과 중국식 장식 요소를 사용하고 베트남의 풍수지리 원리를 존중하는 등 현지 맥락에 맞게 변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지역들 역시 토착, 중국, 그리고 후기 식민지 건축 양식이 혼합된 형태를 보이며 요새 건축이 유럽처럼 지배적인 건축 표현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2.6.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 전통의 지속. 동아시아의 요새 설계는 강력한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스를 보여줍니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는 시안시안의 성벽처럼 거대하고 높은 성벽으로 도시를 감싸는 오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주로 북방 유목민을 포함한 대규모 보병 및 기병 군대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대포를 성벽 위에 설치하긴 했지만 높고 두꺼운 토벽과 벽돌벽이 하는 근본적인 설계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쇼군 시대의 성의 힘의 지성은 다른 방어 철학의 걸작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대들 보병 요새였습니다. 방어는 공격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살상 구역 케어 존으로 유도하기 위한 니로 같은 나선형 접근로와 수많은 성문에 의존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기반 위에 높이 솟은 목조 천수각 캔셔그의 특징입니다. 주된 방어 대상은 화재와 보병의 돌격이었으며 조총 사격을 위한 총원샤지엔 사마, 돌을 떨어뜨린 장치 실로도시 이시오도시, 내화성 회반죽과 같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유럽식의 지속적인 포격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설계는 각 지역의 군사적 도전 대규모 지상군, 보병 중심의 내전이 이미 성공적인 건축 전통 중국의 높은 성벽, 일본의 복잡한 대인도 이련성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대포의 도입은 유럽처럼 기존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전복시키기보다는 기존 패러다임 내에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인지된 위협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은 구식 시스템이 재앙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증명되었던 유럽의 상황과 대조됩니다. 제3부 제국주의적 팽창 후 유럽의 축성 기술이 퍼진 시점과 파급 효과. 유럽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보방식 요새로 대표되는 유럽의 축성 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각 지역에 적용된 방식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지역별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방어시설 축조 기술이 타 지역에 전파된 시점과 그 파급 효과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아메리카 식민지배의 직접적 이식 16세기-18세기. 전파 시점 및 주체 16세기 초 스페인의 정복 활동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식민 세력에 의해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목책 요새였으나 16세기 중반부터 경쟁국 및 대적의 위협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석조 능보식 요새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방식 아메리카 대륙의 요새들은 유럽의 설계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스페인은 쿠바의 하바나,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푸에르토리코의 산원 등지의 정교한 능보식 요새 체계를 구축하여 카리브해 무역망을 보호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캐나다와 미국 동부 해안에 보방식 원칙에 입각한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파급 효과 및 변용. 이 요새들은 유럽 제국주의 권력의 물리적 상징이자 식민지 통치와 자원 수탈을 위한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설계도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플로리다의 카스티오, 대 산마르코스처럼 현지 재료인 코키나카 코인의 석회암을 사용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맞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럽 본토처럼 대규모 정규군 간의 공성전을 상정하기보다는 해상 공격 강화와 원주민 통제의 목적을 둔 경우가 많아 일부 구조가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3.2. 아프리카 해안 거점과 무역 독점 15세기-18세기. 전파 시점 및 주체 15세기 포르투갈이 서아프리카 해안에 무역 거점을 만들면서 유럽식 요새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황금 해안 골드 코스트, 현관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적용 방식 아프리카의 요새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집중되었으며 내륙 깊숙이 건설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금, 상하, 그리고 노예 무역을 독점하고 경쟁 유럽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새의 규모는 해상 포격에 대응하고 지역민과의 제한된 교전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어졌습니다. 파급 효과 가나의 엘미나 성, 케이프 코스트 성 등은 유럽과 아프리카 간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요새들은 대서양 노예 무역의 핵심 시설로 기능하며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주되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업 세력은 특정 아프리카 연안 왕국과 동맹을 맺고 무기와 상품을 제공하며 요새 건설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권력 균형을 바꾸고 내륙과의 무역망을 재편하는 등 심대한 사회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3. 인도 상업적 경쟁에서 제국적 지배로 17세기-19세기. 전파 시점 및 주체 17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의 동인도 회사들이 무역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무굴 제국의 허가 아래 제한적으로 건설되었으나 18세기 무굴 제국이 쇠퇴하면서 유럽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요새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적용 방식 첸나이의 세인트 도지 요새, 콜카타의 윌리엄 요새 등은 처음에는 교역소 팩토리를 방어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확장되어 유럽식 능보 체계를 갖춘 군사 기지이자 식민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18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남부를 무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보방의 원리를 적용한 공성전과 방어전을 수행했습니다. 파급 효과 유럽식 요새는 단순한 무역 거점을 넘어 인도 아대륙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정치적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기술에 맞서기 위해 마이소르 왕국의 티푸 술탄과 같은 일부 인도 군주들은 프랑스 군사 고문과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유럽식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기술이 현지 세력에 의해 주체적으로 수용되고 변용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3.4. 동남아시아 혼합과 변형의 장 16세기-19세기. 전파 시점 및 주체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시작으로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향료 제도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립하며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프랑스가 베트남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적용 방식 유럽식 요새는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결합하는 혼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스페인은 마닐라의 거대한 성벽 도시인 인트라무로스 인트라미러스를 건설하여 동남아시아 식민 통치의 중심지를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는 향료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반다, 제도 등의 포르투갈이 남긴 요새를 증축하거나 포트 벨리카 폴트 베어지케와 같은 새로운 능보식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베트남 18세기 후반 프랑스 장교의 설계로 건설된 사이공 성체는 보방식 평면 구조를 가지면서도 성문의 장식경은 중국 및 베트남 양식을 따른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급 효과 유럽식 요새는 향료 무역과 같은 핵심 경제 이권을 확보하고 지역 내 경쟁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건축 기술과 결합하여 독특한 식민지 건축 양식을 탄생시켰습니다. 3.5. 근동 및 동북아시아 제한적 영향과 선택적 수용. 근동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강력한 군사적 경쟁자였으며 자체적인 포병 기술과 축성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능보식 요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일부 요새에 삼각보 레블러와 같은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 문제와 더불어 제국의 주된 군사적 과제가 유럽 국가들과의 대등한 공성전보다는 광대한 국경 관리와 내부 반란 진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군사개혁의 일환으로 유럽 군사 고문을 초빙하고 유럽식 병영 건물을 짓는 등 건축 분야에서도 유럽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이 지역에서 유럽식 요새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과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 화승총과 대포 기술이 전래되었고 이는 일본의 전국시대 통일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오다 노부나는 서양 기술과 전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으며 그의 아제치 성에는 유럽성의 요소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와 중국 청나라의 장기적인 안정과 쇄국 정책은 유럽과 같은 치열한 군비 경쟁과 축성 기술 혁신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견고한 성곽 체계로 충분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방어 시설 기술은 제국주의 팽창의 선봉장이자 핵심 도구로서 전 세계로 퍼져나왔습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해안,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민 지배와 무역 독점을 위한 거점으로 직접 건설되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오스만 제국이나 동아시아와 같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고유의 군사 전통을 가진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유럽 축성 기술의 전파와 그 파급 효과는 각 지역이 전고유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4부 특별분석 한반도 요새와의 정밀 비교 4.1 한국의 전통 모델 지형을 통한 방어 한양도성 평지와 산지를 아우르는 평산성 빙산청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의 내사산네이스 산의 자연 지형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산등성이 자체를 천연의 성벽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축성 방식은 시대에 따라 거친 자연석 태조 시대에서 규격화된 장방형 석재 숙종 시대로 발전했지만 지형을 따라 높은 성벽을 쌓는다는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이들은 전란시 왕실과 백성들의 비상대피처로 설계된 전형적인 산성입니다. 험준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활용하여 포위 공격을 견디거나 지도부를 보호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행궁, 군영, 창고 등이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악 요새였습니다. 성벽은 현지에서 조달한 석재로 높이 쌓아 길을 막고 보병의 접근을 격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2 기술의 종합 수원화성 2794-1796 수원화성은 전통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난 혁명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성은 시락시슈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이 개혁 군주 정조의 맴을 받아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수도 한양의 남쪽을 방어하고 새로운 경제력을 갖춘 섬거진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정조의 맴에 따라 편찬된 성제도설 청질 도슈어과 같은 문헌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동양한국과 중국 및 서양의 군사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진화가 아닌 의도적인 종합의 산물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화성성역이괴 화창창이 이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설계도, 자재, 인건비, 그리고 거중기 주종지와 같은 새로운 기계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할 데 없는 기록물입니다. 이 문서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 의궤 자체는 성곽만큼이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4.3 구조 및 기능 비교 보방 대화성 이 섹션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비교를 수행합니다. 분석은 다음 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표는 두 시스템이 게이트 방어, 측면 사격 등 유사한 문제에 대해 내놓은 공학적 해법을 병치함으로써 논의를 일반적인 이상에서 구조화되고 증거에 기반한 비교로 전환합니다. 이는 두 시스템이 모두 매우 복잡하지만 그 복잡성이 서로 다른 전술적 우선순위와 설계 철학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징 보방, 시스템 수원화성 주요 돌출 구조물 능보 베스춘 주 성벽은 CD에 통합된 크고 속이 비거나 채워진 오각형의 돌출부 주 기능은 인접한 능보의 면과 연결 성벽을 따라 측면 사격을 제공하여 연속적이고 상호 교차하는 방어선을 만든 것입니다. 시절 포르파울러우 성벽에서 돌출된 장방형 또는 반원형의 구조물. 지는 기본적인 능보형 구조물입니다. 폴은 치위에 지어진 다층의 지붕 있는 벽돌 구조물로 여러 층의 대포를 배치하여 포병과 장비를 날씨와 곡사, 화기로부터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성문 보호 삼각보 렐브는 성문이나 성벽 앞에 호안에 위치한 독립된 삼각형의 요새. 성문을 직접적인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격 부대를 분산시키며 또 다른 층의 측면 사격을 제공합니다. 옹성문 천주 성문 주위에 직접 지어진 반원형 또는 곡선형의 외벽으로 폐쇄된 살상 구역케어 버악스를 만듭니다. 외문을 돌파한 공격자는 안뜰에 갇혀 주 물로와 주변 성벽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게 됩니다. 핵심 기하학 원리교차 사격 및 사각지대, 제거 전체 배치는 모든 선이 다른 지점의 사격으로 어모대도 계산된 단일에 통합된 기하학적 시스템입니다. 목표는 빈틈없는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방어 및 구획화 다양하고 특화된 방어 시설들이 성벽을 따라 약 100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치됩니다. 각 시설 포루, 공심돈, 노대 등은 주변 지역을 장악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거점입니다. 방어는 단일 기하학 개념이 아닌 다수의 구조물을 통한 중첩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병 진지주로 능보 상부에 개방된 포상 대열포인과 측면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포와 케스밀은 성벽 내부에 강력하게 보호되는 포좌를 제공합니다. 다층의 지붕 있는 포르파울러와 속이 빈 공심돈 공신돈 내부에 위치합니다. 기엔 포수들에게 우수한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높이에서 계층화된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료 철학 충격 흡수를 위한 거대한 토벽을 내구성 있는 벽돌이나 돌로 마감합니다. 주된 방어체는 흙입니다. 기초 성벽에는 화강암 석성을, 포루, 공심돈, 옹성과 같은 핵심 방어 시설에는 구운 벽돌 전도를 사용하는 정교하고 기록된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벽돌은 포격에 대한 저항력과 아치 및 총알 같은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데 적합하여 선택되었습니다. 성벽 설계 평탄한 탄도의 포격에 최소한의 표적을 제공하기 위해 낮고
두껍고 경사지게 배절 설계되었으며 전면에 사제 그레셋을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성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왜 7. 유럽의 성곽보다는 높습니다. 이는 포격에 대응하면서도 보병 공격에 효과적인 절충안이었습니다. 성벽은 붕괴를 막기 위해 두껍게 하고 돌못으로 보강되었습니다. 4.4. 거장공학자들 보방과 정약용의 비교. 지섹션에서는 두 인물을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로서 국가 문제에 이성과 과학을 적용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비교합니다. 보방 절대 군주부의 14세의 팽창주의적 군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을 실용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한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이자 원수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순수하게 군사 전략적 목표에 집중되었습니다. 정약용 정조라는 개혁 군주 아래에서 더 넓은 국가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한 실학화의 학자 관료이자 박식가였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더 이론적이고 종합적이었으며 국가를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정치, 경제, 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거장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요새가 국가 철학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요새가 중앙 집권적이고 군사적이며 경쟁적인 유럽 국가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면 수원화성은 철인 군주 정조가 실용적인 학문실학, 정약용을 통일 사용하여 번영하고 잘 방어되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범 도시를 건설하려는 유교적 이상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보방의 요새들이 프랑스 국경을 따라 철의 벨트벨가레를 형성하는 순수한 군사 전략 프로젝트였던 반면 수원화성은 방어, 상업, 행정, 그리고 왕의 효심과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다목적 도시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처럼 두 요새의 공학적 설계는 그것을 탄생시킨 국가의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5부 결론 분기의 설명과 종합의 찬미. 결론적으로 보방 시스템의 독특한 기하학적 복잡성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이를 보편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럽의 독특한 정치 및 군사 환경, 즉 끊임없는 국가 간 경쟁이라는 토너먼트 모델에 대한 고도로 특화된 적응의 결과로 재구성합니다. 모든 각도, 경사, 외부 시설은 움직이는 공성포라는 특정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공학적 해법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요새들은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위협, 지형, 정치체제, 그리고 가용 차원에 맞춰진 동등하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마라타의 산성은 게릴라전이라는 맥락에서 완벽한 도구였으며 일본의 성도한 대두의 보병 방어라는 목적에 최적화된 걸작이었습니다. 중국의 높은 성벽과 오스만 제국의 강화된 성체 역시 그들만의 전략적 필요를 충실히 만족시켰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수원화성은 특별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수원화성은 유럽 모델이나 다른 지역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비유럽권에서 의식적으로 전 세계의 군사 기술을 종합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강력한 형태로 창조해낸, 그리고 그 과정이 눈부시게 기록된 희귀한 사례로 두드러집니다. 긴 선진 군사 공학이 유럽의 독점물이 아니었으며 그 발현은 지역적 천재성, 정치적 의지,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달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예외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17-18세기의 요새들은 각 문명이 돌궐, 그리고 기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